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1 신격화된 김일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격화된 김일성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65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11 신격화된 김일성. 뚱뚱 부은 다리와 몸뚱이는 6월에 쨍쨍 쪼이는 폭양에 걸음을 걸으니 마치 익을 대로 익은 토마토가 팽창한 것 같이 다치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이 부어서 벌겋게 번득번득거리며 금시라도 물커질 것 같다. 다리가 부어 온몸이 무거워서 꼼짝도 못하겠다. 그러나 지옥의 길이라도 가야 할 길이라 악을 써가며 25리 길을 간신히 연천까지 걸었다. 벌써부터 이북 땅이라 공산당의 최후 발악세계가 진절머리나게 눈앞에 부딪히고 범람한다. 발자국 한 발자국에 검문이 붙어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검문병과 김일성과 레닌, 스탈린의 화상이 도처에 걸려있다. 매시꺼운 일이다. 인민의 원수를 인간의 절정 위에다 신처럼 신격화시켜놓고 우상마냥 모시고 떠봤더니 정말로 메스껍고 눈꼴사나운 일이다. 또 벽이란 벽, 모조리 정책인지 슬로건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거리를 도배질하듯이 붙여놓고 첩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단 하루도 또다시 살아야 하는 불쾌감과 굴욕감에 견딜 수 없는 천지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함흥까지 가야만 결단이 나는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한다. 그 첫걸음을 걷고 지금 여기 연천 땅에서 원산 가는 기차를 탄다. 기찻간에는 이동 보안소원이 독수리 눈으로 매섭게 샅샅이 뒤지며 사람을 두세 번씩이나 검문을 한다. 기차는 정말로 지옥으로 달리는 기차 같다. 평강에서 신고산 사이에 추가령 지구대 해발 600m를 전기 기관차로 숨가쁘게 분수령을 넘어간다. 기차는 원산에 가까운 고산에 왔다. 전기 기관차를 증기 기관차로 바꿔 타는 곳이라 정차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낯선 이동 보안소원이 나를 몇 번이나 쳐다보더니 나에게 다가서면서 동무가 함흥에 사는 한 XX 동무가 아니요?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의 마음은 불길한 예감에 치 떨리면서 또 무슨 일이나 생겼나 하며 애가 마른다. 한참이나 침울하게 있으니 그는 다시 묻는다. 나는 그저 예 하고 대답한다. 이동보안소원은 병보석 중에 무엇 때문에 월남하였는가 하고 추상 같은 추궁을 하면서 하차를 명한다. 이동보안소원의 말대로 나는 순순히 아무 대꾸도 없이 하차를 한다. 나에게 닥쳐오는 운명의 막바지 종점에 심연의 음영이 나를
싸고 돈다. 고산서원에서는 주로 병보석 중에 무엇 때문에 함부로 이남에 갔는가 하는데 초점을 집중하고 문초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월남한 이유와 그 증거가 될 만한 나병 치료학을 제시하고 그간의 대략을 설명하였다. 한참 있자니 추럭이 창 밖에서 발동에 덜덜 떠는 소리가 들리면서 크락슨 소리가 뿡뿡거린다. 형사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나를 쏘아보는 눈초리로 동무, 밖으로 나갑시다 한다. 나는 말하는 대로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간다. 또 그 형사는 나에게 추럭에 타시오 한다. 나는 또 시키는 대로 추럭에는 형사와 또 다른 무장한 보안수원이 타고 있다. 나의 육감에서 얕은 나를 딴 곳에 이송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 형사나 보안서원은 나를 목적지까지 호송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추럭은 고산 서광사이의 산길을 꾸불꾸불 돌면서 안변의 아득한 들판길을 황진을 일으키며 떨떨거리는 중국품 차로 전속력으로 달린다. 오후 6시쯤이나 되었을 무렵 원산에 도착한다. 추럭은 원산 시내를 관통하면서 강원도 보안부라 쓰여진 건물에 군내에 들어간다. 형사는 나에게 하차를 명한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위엄있게 거듭 명한다 라고 챕터 1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 부은 다리와 몸뚱이는 6월에 쨍쨍 쪼이는 폭양에 걸음을 걸으니 마치 익을 대로 익은 토마토가 팽창한 것 같이 다치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이 부어서 벌겋게 번득번득거리며 금시라도 물커질 것 같다. 다리가 부어 온몸이 무거워서 꼼짝도 못하겠다. 그러나 지옥의 길이라도 가야 할 길이라 악을 써가며 25리길을 간신히 연천까지 걸었다. 벌써부터 이북 땅이라 공산당의 최후 발악 세계가 진절머리나게 눈앞에 부딪히고 범람한다. 발자국 한 발자국에 검문이 붙어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검문병과 김일성과 레닌, 스탈린의 화상이 도처에 걸려있다. 매시꺼운 일이다. 인민의 원수를 인간의 절정 위에다 신처럼 신격화시켜놓고 우상마냥 모시고 떠받드니 정말로 메스껍고 눈꼴사나운 일이다. 또 벽이란 벽 모조리 정책인지 슬로건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거리를 도배질하듯이 붙여놓고 첩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챕터 111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전국에서 조사를 마친 후 문둥이라고 내쫓긴 상태에서 무조건 연천을 향해 25리나 되는 길을 걷다 보니 다리가 잘 익은 토마토처럼 퉁퉁 부었던가 봅니다. 이북 땅이라는 것이 물씬 풍기는 곳곳에 검문병이 득실거리고 김일성과 레닌과 스탈린을 우상화하는 선전용 벽지며 슬로건이 덕지덕지 나붙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자유세상을 맛본 하운으로서는 역겹다는 느낌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우상화 작업이 당연한 수순인가 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역겹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을까요? 여기서 폭양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내리쬐는 볕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토마토라고 하는 것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높은 지대에서 자라는 일년초로서 학명은 먹을 수 있지만 맛이 없는 복사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먹지 않다가 1900년경부터 다량으로 먹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노란 꽃을 피운 다음 작고 빨간 열매를 맺는 토마토는 풋내가 나고 뭉그러지기 쉬워서 그다지 사랑받는 야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팽창했는데 어떤 범위나 세력 따위가 커지거나 크게 발전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금시라도 했는데 바로 지금의 때라도라는 뜻이 되겠고요. 물커진 했는데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나 문맥으로 보아 토마토가 물렁하게 변하는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곰작도라고 했는데 꼼짝의 잘못된 표현으로 주로 말다, 앓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몸을 매우 작고 세게 조금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25리라고 하는 것은 약 10km를 뜻하는 거리 단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절머리라고 하는 것은 진저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검문병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조사하고 따져 물음이 잦아 질병 수준을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닌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하여 혁명을 지도했고 소련 최초의 국가 원수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론을 창설했으며 마르크스 이후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가인 동시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혁명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는 17세부터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혁명서정을 단독하였으며 1889년 1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합니다. 곧 사회민주노동당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열린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합니다. 레닌은 1924년 1월 21일 저녁 고리키에서 뇌동맥 경화증으로 사망했다 합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평의회 주석을 지냈던 소련의 독재자로서 국제사회의 차가운 주시와 우려 속에서도 소련을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 변모시켰다 합니다. 공업화와 더불어 농업을 강제로 집단화했으며 철저한 경찰 테러에 의해 그 지위를 확고히 했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독일을 패배시키는 데 한몫했으며 유럽의 지배권을 동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소비에트 전체주의의 최고 설계자였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었고 생활 수준도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강력한 군사력 배양으로 세계를 핵무장의 시대로 이끌었다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흉상, 동상, 초상 등을 많이 건립해 개인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전대미문의 광신적 예배 대상이 되었던 그는 20세기 공포정치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합니다.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도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매식거운 했는데 매스거운의 잘못된 표현으로 구역질이 날 것처럼 울렁이는 느낌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눈꼴사나운 했는데 보기에 안 이꾸어 비유에 거슬리게 밉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나 어떤 단체의 주의나 주장 등을 간결한 말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첩지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
벽보, 상점의 진열장이나 자동차의 유리에 붙인 선전물, 종이를 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단 하루라도 또다시 살아야 하는 불쾌감과 굴욕감에 견딜 수 없는 천지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함흥까지 가야만 결단이 나는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한다. 그 첫걸음을 걷고 지금 여기 연천 땅에서 원산 가는 기차를 탄다. 기찻간에는 이동 보안소원이 독수리 눈으로 매섭게 샅샅이 뒤지며 사람을 두세 번씩이나 검문을 한다. 기차는 정말로 지옥으로 달리는 기차 같다. 평강에서 신고산 사이에 추가령 지구대 해발 600m를 전기기관차로 숨가쁘게 분수령을 넘어간다. 기차는 원산에 가까운 고산에 왔다. 전기기관차를 증기기관차로 바꿔 타는 곳이라 정차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숨막히는 느낌을 받았지만 최종 목적지 함흥까지는 가야 하기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흥까지 가려면 원산행 열차를 타야만 하는데 열차에는 보안소원들이 수시로 검문을 하여 성가실게 하는가 봅니다. 평강역에서 신고산역 사이에는 추가령이란 해발 600m의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 힘겹게 운행되는데 원산에 가까운 고산역에서는 전기기관차에서 증기기관차로 바꾸어 타야만 하기에 정차 시간이 길다고 하네요.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라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거슬리고 언짢은 느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굴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이나 모욕을 당하는 느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단이 했는데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을 뜻하나 여기서는 결말이 맞을 듯합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남부에 있는 시로서 본래 원산진이었던 곳으로 해륙으로 교통이 발달하여 상공업이 성하며 명태, 청어, 대구 따위의 어획고도 많다 하겠습니다. 명승지로 송두원 해수욕장, 명사심리, 서광사 따위가 있다 하겠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북서부의 북한 지역에 있는 군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신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남 안변군 안변면 예석교리 신고산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령 지구대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평강군과 함경남도 안변군 사이에 있는 추가령을 중심으로 남서 방향으로 뻗은 골짜기를 뜻하는데 원산에서 서울을 거쳐 황해까지 이어지는 긴 골짜기로 예로부터 경원 가도로 또는 경원선 통로로 중요한 교통로를 이루었다 합니다.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해면을 기준으로 하여 잰 어떤 지점의 높이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진전이나 사물이 발전 과정에 있는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남 안변군 위익면 고산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것은 증기력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기계인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기관차를 말하는데 최초의 실용적인 증기기관차는 1812년 영국의 존 블랭킨소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 기관차의 구조는 두 개의 수직 실린더가 두 개의 축을 움직이고 그 축들이 다시
레크레일에 맞물린 치상 바퀴를 차례로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합니다. 1829년에는 조지 스티븐슨이 기관차 로켓을 개발해 초대 증기 기관차의 원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합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낯선 이동 보안 소원이 나를 몇 번이나 쳐다보더니 나에게 다가서면서 동무가 함흥에 사는 한 XX 동무가 아니요?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의 마음은 불길한 예감에 치떨리면서 또 무슨 일이나 생겼나 하며 애가 마른다. 한참이나 침울하게 있으니 그는 다시 묻는다. 나는 그저 예 하고 대답한다. 이동보안소원은 병보석 중에 무엇 때문에 월남하였는가고 추상 같은 추궁을 하면서 하차를 명한다. 이동보안소원의 말대로 나는 순순히 아무 대꾸도 없이 하차를 한다. 나에게 닥쳐오는 운명의 막바지 종점에 시면의 음영이 나를 싸고 돈다. 고산보안소원에서는 주로 병보석 중에 무엇 때문에 함부로 이남에 갔는가 하는데 초점을 집중하고 문초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월남한 이유와 그 증거가 될 만한 나병 치료약을 제시하고 그간의 대략을 설명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원산행 열차 안에 있는 보안소원의 요구로 고산 보안소원으로 연행이 되었고 병보석 중 어찌하여 허가도 받지 않고 남한을 다녀왔느냐는 추궁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차에 있던 보안소원이 어찌 함흥에 있는 한태영이란 사람을 눈여겨보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나원이 그다지 유명인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경찰서에 드나든다는 것은 좋을 리가 없지요. 하운이야 비록 약을 구하러 다녀왔다지만 결국은 법을 어겼으니 올 것이 왔구나 싶었겠지요. 지금부터 하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겠지요. 여기서 불길한이라는 말은 운수 따위가 좋지 않거나 예사롭지 않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육감으로 미리 느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치라고 하는 것은 떨다, 떨리다와 함께 쓰여 일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애라고 하는 것은 근심에 쌓여 초조한 마음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침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기분이 근심이나 걱정 따위로 박지 못하고 우울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추상 같은 했는데 위험이 있고 두려울 정도로 서슬이 푸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추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책임 등을 밝히기 위하여 상대에게 이것저것 끈질기게 물어보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곤욕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불투명한 물체에 비칠 때 그 일부나 반대쪽에 광선이 닿지 않아 어두워지는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초라고 하는 것은 제인을 신문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제시라고 하는 것은 글이나 말로 어떤 의사나 근거 따위를 드러내 보이거나 가리킴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있자니 추럭이 창밖에서 발동에 덜덜 떠는 소리가 들리면서 크락슨 소리가 뿡뿡거린다. 형사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나를 쏘아보는 눈초리로 동무, 밖으로 나갑시다 한다. 나는 말하는 대로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간다. 또 그 형사는 나에게 추럭에 타시오 한다. 나는 또 시키는 대로 추럭에는 형사와 또 다른 무장한 보안서원이 타고 있다. 나의 육감으로 얕은 나를 딴 곳에 이송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 형사나 보안소원은 나를 목적지까지 호송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추록은 고산 서광사의 산길을 구불구불 돌면서 안변의 아득한 들판길을 황진을 일으키며 떨떨거리는 중고품 차로 전속력으로 달린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에 대한 조사가 끝났는지 밖에서 이송할 트럭이 시동을 걸고 크락션을 울려 신호를 보내자 트럭으로 이동하여 차에 올라탔는데 무장한 보안소원과 다른 보안소원도 더 있었다고 하네요. 서광사의 산길을 구불구불 지나 안변의 들판을 달리는데 도로 포장이 안 되었는지 붉은 흙먼지를 뿌리며 고물 트럭은 전속력으로 달렸던가 봅니다. 하운은 육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직감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진행자도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서 추록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을 차륜에 의해서 주행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기계로서 원동기로서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보통 트럭과 덤프 트럭, 보통형, 건설 전용형이 있다 하겠습니다.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일으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눈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볼 때의 눈 모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느끼는 감각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여하튼 했는데 앞 내용을 막론하고 뒤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 보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호송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까지 보호하여 보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아주 완전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서광사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안변군 설봉산에 있는 절로서 조선 태조 때 무학대사가 지은 절로 이성계와의 인연으로 조선의 왕실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변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남부에 위치한 군으로서 동쪽은 강원도 통천군, 서쪽은 강원도 이천군, 남쪽은 강원도 평강군, 해양군, 북쪽은 문천군, 원산시 동해와 접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황진이라고 하는 것은 누런 빛깔의 흙먼지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쯤이나 되었을 무렵 원산에 도착한다. 추록은 원산 시내를 관통하면서 강원도 보안부라 쓰여진 건물의 구내에 들어간다. 형사는 나에게 하차를 명한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위엄있게 거듭 명한다 라고 챕터 111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고산에서 털털거리는 고물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달렸지만 오후 6시쯤 원산에 도착했다니 그 당시의 도로 사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 시내를 관통하여 도착한 곳은 강원도 보안부라고 하여 지금 남한으로 보자면 강원도 경찰청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호승원은 무뚝뚝한 어조로 위엄있게 하차를 명하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던가 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라면 쥐꼬리만한 권력이지만 대단한 행세를 했겠지요. 권력의 속성이니 어쩌겠어요. 사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면 민주화되었다는 현재도 그런 위압감을 갖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관형사 또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뒤에 쓰여 어떤 때의 그 즈음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꿰어서 뚫다라는 뜻이 되겠고, 강원도 보안부라고 하는 것은 인민보안부는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된 국방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우리의 경찰청과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옛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보안부를 인민보안성으로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찰청과 같은 북한의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시설 또는 부지의 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킴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세가 있어 의젓하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04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2 정보계로 호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